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좀 잠잠해지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연일 3일 정도 지금 7만 명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철에 대면 접촉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백신 3차 접종을 맞은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겨내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남아공에서 발생하는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외국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이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에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BA.5의 확산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BA.5는 자연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고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35.1% 빠르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3만 511명으로 2주 전보다 16%포인트가 증가해 공중보건 비상상태 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에서만 18,9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후쿠오카 등을 포함한 14개 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BA.2.75 켄타우로스라고도 불리는 이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면역 회피력이나 감염 전파력이 강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인도에서 지난달 20일 전체 확진자 중 7.9%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만에 51.35%로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BA.2.75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확진자의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특별한 방역 대책 없이 재확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가 답답하니까 다시 쓰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좀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별로 확진자 수도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코로나가 워낙 좀 감기 독감처럼 변해가지고 인식이 그래서 딱히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지금 유동인구까지 증가하며 확진자 증가세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 속의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네. 처음부터 강하게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좀 네. 풀어줬다가 다시 강하게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또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지금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인 거리두기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시간을 제한을 하거나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마 한계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 자체가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해서 피해를 저감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만 치명률이 이제 갑자기 또 높아지거나 혹은 재확산이 갑자기 더 높아진다면 다시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된 시민 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 국민 참여형 방역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과한 걱정을 하는 건 또 경제적으로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지금 통계를 보니까 네. 과거에는 치명률이 2.7%였거든요. 2.1%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0.07%로 치명률이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굉장히 치명률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과거에는 30만, 40만 정도의 굉장히 우리가 확진이 많았을 때도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3일 연속 우리가 7만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시 확산을 하고 있지만 네. 이미 한번 좀 경험했기 때문에 또 네. 대책을 빨리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국민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이제 또 시기가 시기인 게 지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특히나 해외 여행을 가려고 네.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영국은 이번 달 첫 주 확진자가 350만 명에 이르고요. 일본은 일일 확진자가 11만 명, 미국도 주간 확진자가 13만 명에 이르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행은 좀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일단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 해외 여행에 예약하신 분들이 취소한 것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네. 또 물론 그 주요 외국 같은 데 보니까 입국 시에 그 방역을 강화한 나라도 별로 없어요. 다만 일본과 미국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무비자라든가 자율여행 같은 것은 재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본과 미국을 여행하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해외 여행하실 때는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되겠고 입국 시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가능하면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당분간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한 번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가 있다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이름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명칭에 어떤 규칙 같은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WHO에서 우한 폐렴이라든가 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뭐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지명을 하는 것은 그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명은 최대한 빼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변이 바이러스의 그 유전형에 따라서 그리스 문자에 알파벳을 붙이고 또 하이 변이의 그 나타나는 것의 순서에 맞춰서 컴퓨터의 새 폴더에 이름을 명명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명명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여기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변이 종류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발견 순서가 나오는데 네. 뭐 저희가 BA5, 뭐 BA2.5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BA2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미크론 중에서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밑에 BA7 BA7.5 저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는 BA 2.75거든요. 네. 저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최근에 우리 국내에 입국됐던 그 바이러스인데 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BA 2.75가 지금 저희가 켄타우로스라고 그렇습니다. 부르는 그 예, 변이 예.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예. BA 2점 뒤에 점과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다. 하위 변이죠. 예, 이렇게 저희가 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알파벳이 부족할 정도로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이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 취재 리포터가 이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장소가 병원이다 보니까 여건상 생방송 연결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방송 직전에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취재 리포터 한웅입니다. 최근 100여 개에 달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한 정보 알려주실 정재훈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입니다. 네, 먼저 현재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지속이 되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등장할 때마다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면역 획득을 회피하는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BA.5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전파 능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강력하게 발달한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통해서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3회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율에 있어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특히 중환자 병상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다행스러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강력한 BA.5 바이러스가 언제쯤 정점을 맞이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정점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유행 시기가 4주에서 5주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데이터들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BA.5와 이번에 새롭게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BA 2.75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간에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에 불확실성이 있고 예측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정점이 당겨지고 정점에서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예상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8월 중순에서 하반 정도, 하순 정도의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행 정점에서 확진자는 2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25만 명이라고 말씀드릴 때에는 이것은 일주일의 평균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면 화요일, 수요일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다른 요일들은 확진자가 줄어들고 특히 주말에는 확진자가 많이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그리고 50대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 50대 이상으로 확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의 백신 접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보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확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BA.5에 대응 능력이 있는 개량 백신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 개량 백신의 출시 일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접종 권고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출시가 되면 올해 안에 도입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리고 도입이 가능하다면 굳이 지금 기존의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개량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권고를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배제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지금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확진자 숫자를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은 분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자율적인 거리두기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송 지켜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재유행마다 조금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특히 고위험군들은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방금 영상 속에서 이 정재훈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신 내용을 잘 기억을 했다가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4차 접종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접종 대상자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좀 잘 방역 대책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네.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지난 대선 기간에 방역 대책을 두고 논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 방역 대 과학 방역의 논쟁이었는데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역 체계를 비교한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뭐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그 재난 안전은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태풍, 홍수, 지진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 재난에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기 때문에 집단 지성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지금 의사 그 결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현 정부의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축적된 노하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뛰어다녔던 의료진들이라든가 또 공직자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현재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잘했니, 뭐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니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시간에 자꾸 얘기하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재난이라든가 방역은 절대로 정쟁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다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과학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청장이 정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어떤 정권이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하지 못하게 그것은 정권뿐만이 아니라 여나 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네.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잘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혼연일체가 돼야 되죠. 네, 저희가 뭐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사회적 소외계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대유행 때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과 장애인들이 좀 많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광주 남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동이 힘든 척추마비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관리군에 속해 병상 우선 배정을 받지 못한 건데요. 이후 광주시에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한 발열 증세만 보이더라도 탑승이 제한돼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거 장애인의 경우엔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 돌봄의 공백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24시간 지원 체계가 작동이 됐었는데 현재도 지속 가능한지 이 부분이 많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노인 요양시설 또한 문제입니다. 병원 내 독립된 격리 공간과 코로나19 전문 치료 인력이 없을 뿐더러 상태가 악화돼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절차가 까다로워 손쓸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사망자의 58.93%가 80살 이상 노인이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4명 중 1명이 장애인인데요. 확진자 치명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11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단은 의료 서비스에 이동하는 데까지의 접근 자체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후에는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됐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더욱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더 이상 이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그들의 죽음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가져다 온 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글쎄 지금 저는 오늘 그 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토픽인 것 같은데 네. 재난안전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안전약자인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런 안전약자를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케어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걸 잘한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거고 그걸 못한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안전 취약계층은 어떤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에도 의료비가 부족한 어떤 경제적인 약자 그리고 심장 질환이라든가 폐 질환이 있는 이런 기저 질환자들이 결국은 안전 약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공공 의료 체계라든가 전문 의료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제대로 대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얘기 중에 조금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그 경제적인 지원 시스템도 조금 우리가 좀 뭔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인 피해자라든가 안전약자를 뭔가 선별적이고 뭔가 납득이 갈 이런 지원 체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하게 저는 방재공학적인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학교 앞에 지금 현재 김밥집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노래방 지금 이 업주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박탈감이라든가 지금 피해의식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데 중앙부처 예컨대 세종시에 있는 농림부의 어떤 사무관은 지금 박탈감이 생겼습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지원금을 준다?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데 이 정책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병 재난에서 좀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래 그 세계적인 추세가 이게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어떤 방역 체계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파퓰리즘에 의해서 정치적인 것인지 조금 의문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지리적으로 좀 나누자면 수도권에 비해서는 지방에서 이 혜택들을 좀 누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별로 이 의료 공급 서비스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영상에 나오나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인구 1000명당 이 병상 수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물론 그 OECD 국가 평균 그 1000명당 3.3명보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6.2명이니까 네. 한 2배 정도로 병상 수가 높은 것은 맞는데 문제는 지역별 차이가 우리나라를 22개의 대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었을 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서울이 2.1개, 대전이 1.7개, 인천이 1.3개인데 광주가 0.6개입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굉장히 그 의료 서비스가 좋은 곳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안전을 도모가 되지만
지금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세금 내고 그런 보고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빨리 사회안전 시스템을 광주 전남의 어떤 의대라든가 이런 의료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고사의 그 백성은 배고픈 것에 봉기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에 봉기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매우 지금 불공정하게 되어 있죠. 네. 예. 네. 지금 저희가 뭐 아까 뒤에 화면에서 봤지만 서울과 광주만 해도 3.5배 차이가 나고 네. 있기 때문에 참 이 지역별로도 참 이 차이를 좀 좁혀 나가야 되는 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광주광역시가 코로나 재확산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취재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규석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서구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연구하고 또 방역 전략과 대책을 세우는 연구기관입니다. 직접 안쪽으로 입장을 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기로에서 선제적으로 광주시가 대응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에 힘쓰고 계신 연구원들이 먼저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면 이 뒤에 보이는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된 BA.5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BA.5 바이러스보다 더욱 전파력이 강력한 BA.2.75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별칭 켄타우로스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튀어나온 돌기들이 기존에 유행했던 오미크론 변이보다도 많은데 이 돌기, 즉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을수록 전파력이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이달주 복지건강국장님을 만나서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75 변이 바이러스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유입되기 전부터 재확산을 예측하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들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여름에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고 시민들께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차 접종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한 2% 정도 더 높은 접종률을 보였고요. 또 4차 접종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한 9.6% 이상 높은 접종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감염 취약 시설이나 이런 곳을 또 면역 저하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4차 접종을 하는데 그것도 한 8.3% 정도 더 높은 이렇게 접종률을 보였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왔고 또 저희가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일반 의료체계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호흡기 클리닉, 전화 상담 병원 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저희가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로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지정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 대비해서 병상을 꾸준히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이 방역 대상을 세분화하고 또 특히 집단 감염에 대해서 특히나 주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특히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세 그리고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광주 지역은 현재 변이 바이러스는 BA.2.5 형의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무세종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3월 달에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제 6월 들어서는 그 가장 또 확진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들어서 이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6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 입원을 하신 분은 6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 10분이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중증화로 가시거나 사망에 이르는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광주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증 환자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이제 현재는 과거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일반 의료 체계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시는 이제 의료 체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340개 의료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75개 의료기관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코로나 전용 치료제를 직접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병상이 비상시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68개 병상 외에 또 이제 소아나 또 분만 또 투석 또 정신질환자분들이 쓰셔야 되는 그런 특수병상도 꾸준히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존의 환자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역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는 병상 확보가 어려워서 굉장히 문제지 않았습니까? 현재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 확보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가 현재 지금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68개 병상을 확보를 하고 운영 중인데요. 오늘 현재 지금 25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병상 가동률은 30-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지만 저희가 이제 또 별도로 92개 병상을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그 전에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썼다가 이제 해제된 격리병상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들 또한 182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투석이나 분만 또 소아, 정신질환자 같은 분들이 쓰셔야 되는 특수병상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85개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 숫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주요 내용처럼 원스톱 진료기관이 16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반 격리병상은 196개소, 그리고 특수병상은 285개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름철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사례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즘 면역력을 회피할 수 있는 그리고 전파력이 상당히 강한 BA.5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하루에 3번 이상 꼭 환기를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내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광주하고 전라남도 지역은 인구 대비해서 확진자 발생도 가장 적고 또 사망률도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률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민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역에 설선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 코로나 방역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도하게 불안감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마시고 혹시 증상이 있으시거나 불편한 상황이 있으시면 저희 시나 각 구 보건소 그리고 가까운 병원들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주시에서 노력을 한 덕분도 있겠지만 우리 광주시 시민분들께서 개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셨기 때문에 광주시가 비교적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내에서 방역 대응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재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이달주 복지건강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분명히 사스나 메르스 같은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 감염병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그 인류 역사가 재난의 역사였고 우리 인류가 재난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역사에서 사멸될 거냐 또 역사를 이어갈 거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상황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복된 그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 일본은 재난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네. 지진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본의 방지학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방지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자조, 공조, 공조란 용어를 되게 걔네들은 많이 쓰거든요. 교육, 네. 그 안전 교육할 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자로 자조, 공조, 공조인데 재난이 생겼을 때 나 스스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자조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돌봐주는 것을 공조라고 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것을 국가 공권력에 해서 공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조라는 거거든요. 재난이 생겼을 때 지진이 생기거나 화재가 나거나 태풍이 이머전시 상황이 됐었을 때 멀리 있는 이웃이나 멀리 있는 공권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평상시 때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전문성을 지켜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인류 역사상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국가가 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판타지에 가깝다. 저희 방재공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좀 시간이 있나요? 네네. 좀 시간이 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보고 두 번째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정보와 강제성이요?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이런 오늘도 지금 BA 2.75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 전달을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정부 정책에 잘 따라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과거에 흑사병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재난 시에 감염병이 지금까지 최근에 근현대사까지 사스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겨냈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강제성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 중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예컨대 이거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방제하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 보건 의료하신 분들만 여기에 정책 자문으로 하다 보니까 재난사에서 우리가 좀 도움 줄 게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저희 방제공학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네. 자가격리라는 용어입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으면 격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격리하고 있는데 슈퍼 가서 하다가 확진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자가격리라는 것은 방제공학적으로는 맞지 않고 책임격리, 의무격리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은 정말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더 집중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역사학자인 윌리엄 맥닐은요, 인류가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의 운명과 함께할 것이며 인간의 역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이자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말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환경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좀 키움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생명적인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